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특별한 일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은 시부모님의 은혜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신 72세 김순자 어르신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살의 김순자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작년 1월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던 그때의 일이에요. 30년 동안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5년 전에는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죠. 제가 이렇게 라디오에서 제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고통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찬 공기를 가르며 일찍 일어났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제 딸 미영이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어요. 엄마, 이거 좀 사인해 주세요. 은행에서 필요하대요. 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제가 너무나도 바보 같아요. 제가 받은 교육이라고는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라 까만 글씨가 빼곡한 서류는 그저 까마득했거든요. 딸을 믿었기에 거기 적혀있는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도장을 찍어버렸죠. 그리고 일주일 뒤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미영이가 경찰과 함께 왔더라고요. 제가 살던 집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찍었던 도장은 집을 딸 명의로 넘기는 양도 계약서였던 거죠. 남편이 남겨준 유일한 재산이었던 그 집을 하루아침에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이제 이 집은 제 거예요. 오늘 중으로 나가셔야 해요. 차가운 바람만큼이나 싸늘했던 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경찰도 있는 데다 법적으로는 이미 딸의 소유가 된 터라 저는 그저 멍하니 짐을 꾸릴 수밖에 없었어요. 평생 모아온 살림살이는커녕 입고 있던 옷 몇 벌과 약간의 현금만 들고 집을 나섰죠. 그렇게 저는 한겨울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어요.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지만 그보다 더 아팠던 건 딸의 배신이었어요. 30년간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며 살아온 제가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날 밤 저는 동네 놀이터 벤치에 앉아 밤을 지새워야 했어요. 추위에 덜덜 떨면서도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가슴을 파고들었죠. 평생 반듯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이제는 길거리에서 노숙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더 서글펐던 건 그동안 제가 미영이를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딸 학원비를 먼저 챙겼고 몸이 아파도 딸의 소풍 도시락은 정성껏 싸보냈는데 그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하룻밤을 보냈어요. 추위와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자책이었어요. 시부모님께 정성껏 효도하며 살아온 제가 정작 제 딸에게는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줄이야. 그 차가운 겨울날 놀이터 벤치에서 밤을 지새우고 나니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아침이 되자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그때였어요. 30년 지기 친구 정숙이가 저를 발견한 거예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왔다가 우연히 절 보게 된 거죠. 정숙이는 제가 그 추운 벤치에 앉아 있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순자야,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손이 얼음장이네. 정숙이의 그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지난 밤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목이 메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정숙이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정숙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자기가 가진 건물에 빈 방이 있으니 우선 그곳에서 지내라고 했죠. 처음엔 거절했어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하지만 정숙이는 제 고집을 누그러뜨리는 데 능했답니다. 순자야, 우리가 몇 년 지기야? 내가 널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도와주는 거야. 빈 방 있으면
좀 관리도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월세도 내면 되는 거고. 정수기는 제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어요. 기본적인 가구도 있었고 무엇보다 따뜻했죠. 정수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동사무소에 같이 가서 기초생활수급 신청하는 것도 도와줬어요. 제가 글을 잘 모르니까 서류 작성하는 것부터 면담까지 꼼꼼히 챙겨줬죠. 순자야, 이제 네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자. 나이도 있고 하니까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도 있을 거야. 정수기의 도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완료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죠. 제가 이렇게 도움만 받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방에 혼자 누워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수기의 도움이 고맙고 또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힘으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가만히 누워있으니 돌아가신 시어머님 생각도 났어요. 시어머님은 항상 제게 말씀하셨거든요. 순자야, 사람이 힘들 때는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해. 하지만 그 도움을 디딤돌 삼아 다시 일어서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시어머님의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맞아요. 정숙의 도움은 제게 주어진 소중한 디딤돌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제 힘으로 일어설 준비를 해야 할 때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이 은혜는 꼭 갚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그날 밤 따뜻한 아랫목에서 잠이 들었답니다. 셋째 날 아침 정숙이가 반찬을 몇 가지 들고 왔어요. 거기에 봉투도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순자야, 이거 생활비 좀 보태 쓰라고. 얼마 안 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기초생활수급은 제가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지만 친구에게 생활비까지 받는 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정수가 고맙지만 이건 못 받겠어. 방도 내어주고 이것저것 도와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데 이건 정말 받을 수가 없어. 물론 정수기는 한사코 말렸죠. 아이고, 순자야. 너무 고집부리지 마. 내가 널 몇 년을 봐왔다고. 이런 때 서로 돕고 사는 거지. 하지만 전 제 결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대신 폐지를 모아서 팔기로 했죠. 우리 동네만 해도 폐지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아파트 단지도 있고 상가도 있고 새벽에 일어나서 폐지를 모으면 기초생활수급비에 더해서 생활비를 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전 중고 손수레를 하나 샀어요. 제게 남은 현금으로 겨우 살 수 있는 거였죠. 손수레를 보면서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이제 이 손수레가 제 새로운 인생의 동반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첫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손수레를 끄는 것도 서툴렀고 어디에 폐지가 많이 있는지도 몰랐죠. 게다가 다른 폐지 수집하시는 분들의 눈치도 보여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들 자기만의 구역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동네를 돌았죠. 처음에는 많이 주워오지 못했지만 조금씩 요령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수거하는 날짜도 알게 되었고 상가에서 박스 버리는 시간도 파악하게 됐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첫 수입을 얻었을 때예요. 8,000원이었는데 기초생활수급비와 함께 생활비를 보태는 소중한 돈이 됐어요. 제 힘으로 번 돈이라 그 어떤 돈보다도 값지게 느껴졌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폐지를 고르는 눈도 생기고 어떤 곳에 좋은 폐지가 있는지도 알게 됐어요. 박스는 깨끗하게 펴서 묶어야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배웠고요. 비가 오는 날에는 박스가 젖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 당당했어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도 추가로 제 힘으로 돈을 벌어 생활하는 게 부끄러울 게 뭐가 있나 싶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라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님이 생전에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먹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 말씀이 이제야 가슴 깊이 와닿더라고요. 비록 폐지를 주워 파는 일이지만 기초생활수급비에 더해 제 힘으로 제 의지로 벌어가며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됐어요. 매일 새벽 3시 30분이면 눈이 저절로 떠졌어요. 30년 넘게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익숙해진 생활 습관 덕분이었죠. 따뜻한 국 한 그릇 끓여 먹고 나면 이제 폐지를 주우러 나갈 시간이에요. 새벽 4시. 아직 칠흑같이 어두운 거리를 손수레와 함께 걸었죠.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참 좋아요. 고요한 거리를 혼자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가끔은 돌아가신 시어머님과 조용히 대화도 나누곤 해요. 어머님, 저 이제 적응 잘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새벽 시간대가 되면 동네 곳곳에서 비슷한 시간에 폐지 수집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다들 묵묵히 자기 일을 하시는데 어느새 서로 눈인사도 나누고 때로는 좋은 폐지가 나오는 곳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일과가 자리를 잡아갔어요. 오전 9시쯤이면 첫 수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요. 폐지는 깔끔하게 분류해서 묶어두고 잠깐 쉬었다가 오후 2시쯤 다시 나가죠. 이번엔 주로 상가나 식당가를 돌아요. 저녁 장사 준비하면서 버리는 박스들이 꽤 많거든요. 하루 수입은 많을 때는 15,000원, 적을 때는 8,000원 정도였어요. 기초생활수급비와 함께하니 그럭저럭 살만했죠. 집세 걱정은 없었지만 그래도 정수기한테 최소한의 공과금이라도 내고 싶어서 열심히 했어요. 정수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가져왔어요. 처음엔 그것마저 거절하고 싶었는데 정수기가 그러더라고요. 순자야, 나도 혼자 살면서 반찬하는 게 힘들어서 많이 해두고 먹는데 너도 좀 나눠 먹자. 친구 사이에 이런 것도 못 나누면 뭐하러 친구하고 사나. 그 말을 듣고 나니 왠지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평생을 반찬을 만들어 나누어 주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받아먹는 처지가 된 거잖아요. 하지만 그 마음이 순수한 친구의 정이라는 걸 알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로 했어요. 그렇게 새로운 생활이 자리 잡아가면서 조금씩 마음의 여유도 생기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나가다 보면 예쁜 새벽 하늘도 보게 되고 계절이 바뀌어가는 모습도 느낄 수 있었죠. 특히 좋았던 건 매일 밤 따뜻한 방에서 자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추웠던 첫날 밤 놀이터 벤치에서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지금은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힘들 때도 있었어요.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폐지를 못 주워서 수입이 줄어드는 게 걱정되기도 했고 가끔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쯤이야. 시어머님 모실 때는 이것보다 더 힘든 일도 많았는데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보냈어요. 딸 미영이 생각이 날 때면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것조차도 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됐죠. 2월로 접어들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달 15일이 시어머님 제삿날이거든요. 3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모셨던 제사인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됐어요. 아침 일찍 폐지를 줍다가 문득 시어머님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어요. 생전에 얼마나 저를 예뻐해 주셨는지 친정엄마보다도 더 따뜻하게 대해 주셨던 분이에요. 어머님, 올해도 제사는 꼭 모실게요. 비록 예전처럼은 못하겠지만 그날부터 전 더 열심히 폐지를 모았어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나가서 더 많은 곳을 돌았죠. 다리가 아파도 허리가 쑤셔도 참았어요. 시어머님 제사상만큼은 예전처럼 정성껏 차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열흘 동안 저는 제 몫의 식사를 줄여가면서 돈을 모았어요. 라면 한 개로
하루를 버티기도 했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조금씩 제수용품을 사두었어요. 시장 구경을 가서 제수용품 가격을 알아보다가 한숨이 나왔어요. 물가가 많이 올라서 예전에 쓰던 돈의 2배는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일찍 나가고 더 늦게 들어왔죠. 그러다 우연히 시장 한 구석에서 파는 약간 흠집난 과일을 발견했어요. 가격도 저렴했고 정성껏 다듬으면 제사상에 올릴만 했죠. 생선가게 아주머니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조금 눌린 생선이지만 싱싱한 걸 저렴하게 내주시기도 했고요. 할머니 제사 지내신다니까 이거라도 싸게 드릴게요. 정성이 중요한 거니까요. 장보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방 한 구석에 제수용품들을 하나둘 모아두었어요.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예전에는 당연히 여겼던 일들이 이제는 이렇게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제사날 전을 부치면서 시어머님 생각이 났어요. 전을 부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 모습을 본 정숙이가 조용히 다가와 제 등을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라도 살 수 있는 것도 다 시부모님 덕분이에요. 생전에 그렇게 잘 대해주셨으니까 이렇게라도 보답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시어머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제사는 꼭 차리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야 하는 거야. 이제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아요. 비록 예전처럼 풍성한 제사상은 못 차리더라도 제 정성과 마음만큼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했어요. 시어머님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 날 일요일 새벽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포근한 잠이 들었는데 꿈에 시아버님이 나타나셨어요. 정말 선명한 꿈이었답니다. 꿈속에서 시아버님은 환하게 웃으시면서 제게 다가오셨어요. 수수한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생전의 모습 그대로셨죠. 양손에는 흰 종이로 싼 무언가를 들고 계셨어요. 순자야, 이거 받아라. 너를 위해 가져왔단다. 그러시면서 제 손에 쌀 한 줌을 쥐어주셨어요. 깨끗하고 반듯한 쌀이었죠. 꿈이었지만 그 쌀알 하나하나가 마치 진주처럼 반짝이는 게 아직도 생생해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비록 꿈이었지만 시아버님을 뵙고 나니 왠지 모를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평소보다 더 힘이 나서 서둘러 폐지를 주우러 나갔죠. 그날은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가보지 않던 골목길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커다란 박스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마트에서 쓰던 박스였는데 깨끗하고 단단한 것들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박스를 손수레에 싣고 있는데 근처 식당 주인분이 저를 부르시더니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셨어요. 아침도 못 먹고 나왔던 터라 그 국밥은 꿀맛이었답니다. 그날 하루 수입이 평소의 2배가 넘었어요. 시아버님이 꿈에서 주신 쌀 한 줌이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온 것만 같았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제사 때 정성껏 모신 것이 이렇게 은혜로 돌아오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비록 지금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만 시부모님의 은덕으로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인 월요일 또다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님이 꿈에 나타나셨답니다. 일요일 밤잠이 들 때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꿈속의 시어머님은 제가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셨어요. 분홍빛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머리는 새하얀 머리를 반듯하게 빗어 올리신 모습이었죠. 생전에 늘 그러셨던 것처럼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제게 다가오셨어요. 순자야, 이건 엄마가 주는 선물이다. 그러시면서 제 손에 예쁜 복숭아 하나를 쥐어주셨어요.
꿈속에서였지만 그 복숭아의 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것 같았어요. 분홍빛 복숭아가 마치 구슬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죠.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어제는 시아버님, 오늘은 시어머님까지 이렇게 꿈에서라도 찾아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러 나갔어요. 어제의 일이 있어서인지 더욱 기대되는 마음으로 거리를 걸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한 빌라 앞에서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됐어요. 빌라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현관 앞에 놓인 박스들을 가리키셨어요. 할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주말에 집에서 모임이 있어서 빈 병이 잔뜩 나왔네요. 깨끗한 소주병과 맥주병들이 박스 여러 개에 가득 담겨 있었어요. 헤아려 보니 소주병이 20개, 맥주병도 15개는 되어 보였죠. 근처 마트에 가져가면 소주병은 한 병에 100원, 맥주병은 130원씩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날 병값으로만 5,000원 정도를 받았어요. 시어머님이 꿈에서 주신 복숭아가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저 우연일까? 어제는 시아버님의 꿈을 꾸고 좋은 일이 있었고 시어머님의 꿈을 꾸고 또 이런 행운이 찾아왔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시아버님이 꿈에 한 번 더 나타나셔서요. 꿈속에서 시아버님은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계셨어요. 생전에 은행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입으시던 그 회색 양복이었죠. 시아버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시곤 제 손에 반짝이는 금색 열쇠를 쥐어주셨어요.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빛 열쇠였죠. 잠에서 깨어났을 때도 그 열쇠의 감촉이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러 나갔어요. 그런데 길을 걸으면서도 자꾸 시아버님이 주신 금열쇠 생각이 나더라고요. 문득 복권 가게 앞을 지나는데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평생 복권이란 것을 사본 적도 없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어요. 어제 병값으로 받은 5,000원 중에서 1,000원으로 즉석 복권을 샀죠. 떨리는 손으로 복권을 긁었는데 2천만 원이 당첨된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가게 주인분께 확인을 부탁드렸더니 정말 2천만 원 당첨이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가게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시아버님이 꿈에서 주신 금열쇠가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힘들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길거리에서 노숙하던 그날부터 폐지를 주워 근근히 살아가던 나날들까지. 하지만 더 크게 다가온 건 시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저를 걱정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다니. 돌아가신 후에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어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작은 제상을 차렸어요. 비록 큰 음식은 없었지만 정성껏 밥을 한 그릇 떠놓고 감사 인사를 드렸답니다. 시부모님께서 이렇게 꿈에서라도 찾아와 저를 걱정해 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행에 가서 통장을 새로 만들고 당첨금을 입금받았어요. 통장을 받아들고 있으니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2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는데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시아버님이 주신 금열쇠가 이렇게 큰 축복이 되어 돌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 돈을 받고 나서도 전 여전히 폐지를 주우러 다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당연했어요. 정수기는 이제 그만 쉬라고 말했지만 전 고개를 저었어요. 이 돈은 시부모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언젠가 꼭 필요한 일이 생길 때를 위해 소중히 간직해두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 폐지를 줍는 일이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비가 오는 날이면 수입이 없을까봐 걱정이 됐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푹 쉴 수 있게 됐죠. 몸이 아플 때도 무리하지 않고 쉴 수 있게 됐고요. 통장에 있는 돈을 보면서 처음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란 걸 세워볼 수 있었어요. 그동안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먼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됐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시부모님께 기도하듯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버니,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2월 하순이 되었을 때예요. 또다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님이 꿈에 나타나셨는데 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셨어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실 때 입으시던 몸빼 바지를 입고 계셨거든요. 꿈속에서 시어머님은 예쁜 새끼 돼지 한 마리를 안고 계셨어요. 분홍빛 새끼 돼지가 너무나 귀엽게 꿀꿀거리고 있었죠. 시어머님은 그 새끼 돼지를 제게 건네시면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이 복돼지가 내 앞날을 든든하게 지켜줄 거야.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전의 꿈들처럼 이번에도 분명 어떤 의미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침 일찍 폐지를 주우러 나가면서도 계속 시어머님과 그 새끼 돼지 생각이 났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복권 판매점 앞을 지나게 됐어요. 문득 새끼 돼지 생각이 나서 발걸음을 멈췄죠. 이번에는 연금 복권이 눈에 들어왔어요. 매달 조금씩 받을 수 있다는 게 마치 새끼 돼지가 자라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연금 복권을 샀어요. 시어머님이 주신 새끼 돼지를 생각하면서 복권을 골라서요. 그리고 며칠 뒤 믿기 힘든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산 연금 복권이 당첨된 거예요. 매월 78만 원씩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거였죠. 복권 당첨 확인서를 받아들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주신 새끼 돼지가 이렇게 큰 복이 되어 돌아왔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이제 기초생활수급비와 함께 매달 78만 원이 더해지니 생활이 한결 든든해질 것 같았어요. 폐지를 주어서 버는 돈까지 더하면 이제는 정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3월이 시작되면서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이제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으니 정수기에게 월세를 내기로 한 거예요. 그동안 정수기에 도움이 없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겠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정수기를 찾아갔을 때가 기억나요. 제가 월세 얘기를 꺼내자 정수기는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하더라고요. 순자야, 그런 소리 하지도 마. 우리가 몇 년 지기인데. 하지만 전 단호했어요. 봉투에 30만 원을 넣어서 내밀며 말했어요. 연금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요즘 시세보다는 조금 적은 금액이었지만 조금씩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꼭 받아달라고 말했어요. 정수기는 그제서야 제 마음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월세 계약서도 정식으로 썼답니다. 그날 이후로 정수기와 저의 관계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전에는 도움을 받는 입장이라 어깨가 자꾸 숙여졌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눈을 마주칠 수 있게 됐죠. 정수기도 예전처럼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고 더 편하게 농담도 주고받게 됐어요. 특히 달라진 건 반찬을 나눠 먹을 때였어요. 이제는 제가 만든 반찬을 정수기 내 가져다주는 일도 자주 있게 됐거든요. 장조림을 만들어도 정수기 것까지 넉넉히 준비하고 김치를 담글 때도 정수기 것까지 생각해서 담그게 됐죠.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건 여전했지만 그건 역시 달라진 마음으로 하게 됐어요. 이제는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된 거죠.
매일 새벽에 일어나 거리를 돌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인사가 저희 소소한 일상이 되었어요. 한 번은 정숙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폐지를 주우러 나가는 걸 보면서요. 순자야, 너 요즘 얼굴이 참 편해 보여. 그 말을 들으니 코끝이 찡해졌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든 얼굴을 하고 살았는지 새삼 깨닫게 됐거든요. 경제적인 여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제 자존심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님이 생전에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순자야,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지만 자존심만큼은 꼭 지키면서 살아야 해. 이제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아요. 도움을 받을 줄도 알고 그 도움을 갚을 줄도 알고 또 나눌 줄도 아는 게 진정한 관계인 거라 생각이 들어요. 3월 중순 시아버님 제사를 앞두고 이번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지난달 시어머님 제사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여유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이제는 형편이 나아졌으니 더 잘 차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장에 가서 제수용품을 고르는데 이번에는 가격표를 보며 한숨 쉬지 않아도 됐어요. 제일 좋은 과일을 고르고 시아버님이 좋아하시던 도미도 큰 걸로 샀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산적을 준비할 때예요. 시아버님이 생전에 제가 만든 산적을 참 좋아하셨거든요. 순자야, 내가 만든 산적은 참 맛있다. 네 시엄마도 산적만큼은 이 맛을 못 내구나 하. 시아버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더욱 정성껏 준비했어요. 고기는 하루 전에 양념해 두고 꼬치에 꽂을 때도 하나하나 마음을 담아 꽂았죠. 전을 부칠 때도 시어머님께 배운 대로 은근한 불에 천천히 구웠어요. 제사 음식을 준비하면서 문득 지난 날들이 떠올랐어요. 결혼 초기에는 시부모님 모시는 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됐어요. 다른 집 시아버님들과 달리 제게 큰 소리 한 번 내신 적 없으셨고 항상 딸처럼 아껴주셨거든요. 특히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가 생각나요. 시아버님은 매일 아침 병원에 가실 때마다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내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더 힘을 내서 남편을 간호할 수 있었죠. 시아버님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저를 걱정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으시고는 순자야, 앞으로 힘들 때가 있더라도 꼭 이겨내거라. 라고 하셨죠. 그 말씀대로 정말 힘든 시기가 찾아왔었고 또 그 말씀대로 제가 이겨냈네요. 그것도 시부모님의 보살핌 덕분에 제사상을 차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계실 때도 돌아가신 후에도 늘 저를 지켜주시는 분들이라고요. 이번 제사는 특별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온전히 제 힘으로 그것도 넉넉하게 준비한 제사였거든요. 정성스레 차린 제사상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시아버님이 주신 금열쇠의 복으로 이렇게 제사상도 풍성하게 차릴 수 있게 됐다는 게 감사했죠. 제사를 지내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이제는 제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요. 시부모님께서 저를 딸처럼 아껴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거든요. 3월 하순이 되었을 때예요. 이제는 제 생활이 완전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또다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함께 꿈에 나타나셨답니다. 꿈속에서 두 분은 예전 우리 집 마당에 서 계셨어요. 시어머님은 분홍빛 한복을, 시아버님은 회색 양복을 입고 계셨죠. 두 분 사이에는 반짝이는 금 두꺼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꺼비가 보통 두꺼비가 아니었어요. 입에는 금알을 물고 있었고 등에는 작은 연꽃이 피어 있었죠. 순자야, 이제 마지막 선물이다.
앞으로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두 분이 동시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 금두꺼비를 제 방에 놓고 가셔서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전의 꿈들처럼 이번에도 분명 어떤 의미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러 나갔어요. 걸음을 옮기는 내내 금두꺼비 생각이 나더라고요. 문득 길가에 로또 판매점이 보였어요. 처음 두 번의 복권은 즉석 복권과 연금 복권이었는데 이번에는 왠지 로또를 사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망설임 없이 로또를 구매했어요. 번호를 고를 때도 묘한 느낌이 들었죠. 시아버님 생신날짜, 시어머님 생신날짜, 그리고 우리 결혼기념일을 넣었어요. 나머지 번호는 제 손이 이끌리는 대로 골랐죠. 그리고 일주일 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산 로또가 1등에 당첨된 거예요. 당첨금이 무려 35억이었죠. 당첨을 알았을 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부모님이 주신 금두꺼비가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당첨금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시어머니, 시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시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이 돈을 의미 있게 쓰겠다고 약속드렸죠.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됐지만 그동안 받은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이 돈의 일부는 꼭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야겠다고요. 제가 힘들 때 정수기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의 정수기가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4월 중순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을 했어요. 제가 받은 모든 은혜를 의미 있게 나누고 싶었거든요. 정수기를 찾아가서 제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효심 가득 밥상이라는 이름의 놓인 친화식당을 만들고 싶다고요. 어려웠던 시절 한 끼 식사가 얼마나 간절했었는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순자야,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1층을 내줄게. 정수기의 흔쾌한 제안에 눈물이 났어요. 제가 노숙자였을 때 방을 내어준 것처럼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수기와 저는 공동 운영자가 되었답니다. 식당의 운영 방식은 단순하지만 특별해요. 기본 식사 가격은 3,000원으로 정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특별한 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서로 돕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게 도시락을 배달해드리면 무료 식사권을 드리는 거죠. 한 번 배달하시면 한 번 무료로 식사를 하실 수 있어요. 식당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쓴 건 메뉴예요. 시어머님께 배운 레시피들을 기본으로 했죠. 된장찌개는 시어머님 비법 그대로 끓이고 밑반찬들도 정성껏 준비했어요. 특히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시부모님 사진 앞에서 오늘도 정성껏 하겠다고 다짐을 하곤 해요.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도시락을 배달하시는 어르신들이 새로운 삶의 보람을 찾았다고 하시고 도시락을 받으시는 분들은 따뜻한 밥 한 끼에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도시락을 배달하시는 할아버님 한 분의 말씀이에요. 이제야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도 뭉클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받은 도움들이 이렇게 또 다른 분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니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들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거예요. 시부모님께서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던 것처럼 정수기가 저를 친구로 지켜줬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받은 그 사랑을 더 크게 키워서 나누고 싶었거든요. 효심 가득 밥상이라는 이름에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어요. 시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이 가게가 이제는 많은 어르신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돕고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되는 그런 공간이요. 처음 길거리에 나 앉았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시부모님의 은혜와 정수기의 우정, 그리고 그 모든 기적 같은 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반드시 또 다른 사랑이 되어 돌아온다고 믿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효심 가득 밥상의 문을 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떤 분들과 어떤 사랑을 나눌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요.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효심과 나눔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이뤄내신 어르신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도 응원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